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12단원 선진국에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들 혹은 경제 위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기말고사도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12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12단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요 Financial Crisis가 어떠한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금융위기였던 2007년에서 2009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서 이제 그러한 금융위기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거나 뭐 가장 좋은 거는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유럽에서 발생했던 유럽의 재정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것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2007에서 2009년까지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주로 발생을 했던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영향을 주었던 위기가 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되겠습니다. 요 12.1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가 financial friction이었습니다. 이제 이 financial friction은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발생을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결국 이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 캐피탈이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아니면 개인이나 기업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이 financial friction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financial friction이 증가하고 어떤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게 되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혹은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기도 하는 뭐 그런 이벤트가 이 Financial Crisis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Financial Crisis는 이 단어는 제목이기도 하고 이제 계속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Financial Friction이라는 것을 요런 게 있었지라고 이제 시험 준비를 지금 한다 생각하고 요런 거가 핵심 개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12.2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금융 위기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주로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약간 이 교과서 저자분이 쓰신 거에 의한 일반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1단계에서는 이제 몇 가지 모습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크레딧 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붐이 꺼지는 거가 요 버스트라고 했죠. 이제 그리고 또 제목 먼저 살펴보면 여기 에셋 붐 앤 버스트가 있고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1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금융 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신용이 팽창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출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대출이 증가하고 뭐 신용이 너무 시장에 많이 공급이 되고 하는 것은 이 financial innovation 혹은 financial liberalization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했었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한 크레딧 붐이라는 것은 금융기관들, 뭐 특히 은행이 되겠죠? 이 금융기관들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너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것을 요 크레딧 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크레딧 붐이 갑자기 아니면 너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디포짓 인슈어런스와 같은 어떤 정부의 사회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모럴 하자드가 발생을 하면서 금융기관이 그거를 믿고 너무 많이 대출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아니면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에 저금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이제 이와 같이 최후의 순간에는 결국 정부가 구해주지 라는 이러한 어떤 거를 알기 때문에 또 원래라면 금융기관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내가 그 돈 맡긴 은행이 혹시 너무 막 리스키한 투자하지 않는지 계속 이렇게 가서 간섭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하지 않게 되면서 이 크레딧 붐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경제적인 이벤트 아니면 어떤 일시적으로 경제가 뭐 조금 나빠지게 되면 돈을 못 갚기 시작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와 같은 손실이 금융기관, 뭐 은행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에 누적되게 되고 자기 자본을 까먹게 되는 등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손실, 부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되고 기존에 있던 대출도 심지어는 회수를 해야 되는 등으로 이렇게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디레버리징 하게 되면 이제 더 금융기관은 시중에 더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대출 더 못 해주고 이제 그러면 경제가 또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다시 더 대출 기존에 있던 거 회수하게 되고 그러면 또 대출 더 못 해주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제 크레딧 붐이 버스트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 공부를 하면서 뭔가 정리를 할 때에는 지금 여기 피겨 1번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스테이지 1, 그다음에 여기 스테이지 2, 그다음에 여기 스테이지 3, 여기 지금 피겨 1번을 통해서 이게 뭐 이 순서까지 그림을 지금 보면 뭐 화살표가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막 이 순서까지 공부를 하기보다는 요런 것들이 스테이지 1이었지. 요런 것들이 스테이지 2였지. 라는 거를 요 피겨 1을 통해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지, 어차피 금방 검색하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는, 내가 배웠었던 거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 되는 거지. 이제 뭐 이게 뭐 몇 년이었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애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지 1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에셋에서의 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것이 어떤 자산이 됐던 뭐 서비스가 됐던 뭐 대표적으로는 뭐 부동산 같은 자산을 생각하면 쉽겠죠. 그러한 것이 갖고 있는 이제 펀더멘탈 밸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의 지금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펀더멘탈 밸류를 초과해서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요 어셋 버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뭐 닷컴 버블, 테크 버블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직전에 발생했던 하우징 프라이스 버블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크레딧 붐을 배웠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죠. 이제 크레딧 붐에 의해서 돈이 가다가 이와 같은 대표적인 부동산, 뭐 자산 같은 것을 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는 막 계속 막 더 늘어나.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주식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요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다가 어떤 경제적인 안 좋은 악재 아니면 위기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금융기관도 돈 빌려줬던 것을 떼이게 되고 그 일반 기업들 아니면 개인들도 투자를 했던 것을 다 못 받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붐이었던 것이 또 이렇게 버스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단계 세 번째에서 나타나는 것이 불확실성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이제 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너무 쉽게. 그래서 뭐 경제가 다 안 좋아. 갑자기 안 좋아져. 그러면 주식시장도 안 좋고 금융기관도 막 다 손실나고 하는 와중인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최근 거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베어스턴즈 망했죠.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죠. AIG, CDS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살려줬죠.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때에도 이제 막 스페인, 그리스 무너지려 하고 스페인 무너지려 하고 막 이탈리아까지 무너지려고 하고 하니까 너무 막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financial friction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결국 금융기관들,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더 대출도 못 해주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경제가 악화되고 이제 그러한 자꾸 이제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뱅킹 크라이시스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돈을 떼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심각하게는 일부 금융기관들은 지급 불능, 요 insolvency, 형용사로는 insolvent라고 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와 같은 지급 불능 상태에 뭐 몇 개라도 아니면 한 개라도 금융기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 일부 금융기관은 망하기도 하고 이제 이 망하는 금융기관을 보고 다른 데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이 예금 적금 맡겼던 사람들이 이제 내 돈을 건지기 위해서 막 은행에 달려가서 내가 맡겼던 예금, 적금 아니면은 뭐 금융기관 아니고 내가 주식을 투자를 했던 뭐 그런 것들을 다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은행을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살펴보면 이제 뱅크런 뭐 그런 게 되겠고 이제 그게 심각해진 것이 요 뱅킹 크라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요 파이어 세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파이어 세일은 쉽게 어떤 예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여유 기간이 있고 막 어떤 살려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면 막 협상도 내고도 하면서 뭐 그렇게 충분한 가격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갑자기 어디 다른 데로 발령이 났어. 도시로, 다른 도시로. 그러면 내가 살던 집 아니면 내가 쓰던 어떤 뭐 못 가지고 가는 물건들 급하게 싸게 팔아야지. 어떻게? 이제 그러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파이어 세일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고 어떤 막 갑자기 대출을 그 차입자들이 이자 아니면 원금을 못 갚게 되고 하면 근데 또 그 악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막 예금 적금 맡겼던 사람들이 막 은행 창고 달려와가지고 내 돈 내놔라 그래. 그러면은 당장에 은행에는 그 리저브 초과하는 그것밖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거 초과하는 거만큼을 돈을 다 돌려주려면 은행이 투자해서 갖고 있던 자산 그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은행이 갖고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의자 뭐 프린터기라도 팔아야지 어떻게. 이제 그러한 거를 계속 은행들이 급매로 팔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유동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요 파이어 세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파이어 세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 경제가 좋을 때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어드버스 셀렉션이 발생하고 또 모럴 하자드가 발생하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자꾸 더 금융 위기를 심화시키고 경제는 자꾸 안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또 막 옆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회사들 망해가는 거 자꾸 도미노처럼 자꾸 망해가고 이제 그래서 하다 안 되겠으니까 정부나 아니면 어떤 뭐 공공 쪽에서 그렇게 이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지급불능인 어떤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을 뭐 파산을 시킨다던가 뭐 판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회사한테 사라고 조금 이제 뭐 권장 아니면 뭐 압력을 좀 넣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파이낸셜 프릭션이 줄어들고 어떤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뭔가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조금 이제 금융 위기가 이제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고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1번은 여기 지금 1800년 이후 그리고 1945년 이후에 발생했던 뱅킹 크라이시스의 횟수, 국가별로 횟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뱅킹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적게 발생한 국가도 있는 반면 여기 지금 뭐 많이 발생을 한 국가들도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 1번도 이런 뱅킹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내가 몰라서 그랬지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메시지를 알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무슨 나라가 몇 번 발생했고 이런 거를 아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요 debt deflation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13단원을 배우면 이 debt deflation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내 실질 가치로 계산한 내가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마치 뭐 우리가 지금 뭐 10년 전에 뭐 어디 뭐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는데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뭐 요것처럼 이제 물가가 경제가 안 좋으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런 물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 가치로 계산한 내가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차입자들에게 느껴지는 그 부담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갚아야 될 이자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바로어들의 net worth 그러니까 실질 가치로 계산한 net worth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요 스테이지 세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의 이그젬플로 만약에 프라이스 레벨이 10% 떨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부채가 90 밀리언 달러였는데 99 밀리언 달러로 이렇게 바뀌면서 넷워스가 10 밀리언이었던 것이 넷워스가 실질 가치로 1 밀리언으로 확 줄게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동영상이 길어지긴 하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대공황까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3 부분에서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죠. 이제 그리고 그 전 마지막에 요 12.2 부분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미국에 나타났던 큰 사건인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 대공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나타났던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진행이 되면서 나타났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 직전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크래시, 여기서 크래시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주식시장의 폭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센트럴뱅크, 미국의 센트럴뱅크인 FRB가 뭔가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하는 등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게 된 것에 뭔가 기름을 부은 격으로 주식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요 모습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에셋 프라이스에서도 하락이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원자재 같은 거, 원유, 대표적으로 원유 같은 거,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원유 같은 거, 뭐 그러한 것들, 원자재들 가격이 하락하게 된 모습이 이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요 피겨 2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피크를 찍었고 이제 요렇게 급격하게 지금 경제 대공황 동안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9년부터 1939년까지를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라고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제 피크를 찍었을 때 대비 100을 대비로 해서 지금 최악은 지금 10%까지 빠진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피겨 3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에셋 프라이스 하락이 있었구나 라는 것의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이렇게 뱅크 페일리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뱅크 페일리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돈을 못 갚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의 어떤 밸런스 쉿의 총 자산이 쪼그라들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대표적으로 은행이 부도, 도산,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공황 시기를 포함하는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은행이 망하긴 했으나 이제 다른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피해가 이제 덜 했다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뱅크 할리데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예금 적금 찾으러 오는 거야. 고객들이 막 은행 창고에 막 줄을 막 이만하게 서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보다 못한 뭐 대표적으로 쉽게 그냥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임의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뱅크 할리데이를 선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이 예금 적금을 못 찾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뱅크런을 일시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임시 방편이 되는 거죠. 임시 방편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뱅크 할리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타났던 모습이 이제 경제 수축, 그리고 또 여기 debt deflation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 제가 설명 들었었죠. contraction이라고 하는 게 경제나 금융에서는 이렇게 recession 아니면 depression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로 경제가 다운되는 거를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은행이 망하고 뱅크 패닉에 뱅크런 발생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막 실업도 증가하고 경제가 계속 수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어드버스 셀렉션 발생하고 모럴 하자드 문제 발생하고, 그러니까 자꾸 또 경제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게 이코노미 컨트랙션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묘사를 해주는 말이 여기 지금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기존 대출 막히고 아니면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또 새로운 대출 못 해주고, 이제 그러한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 문제는 이게 미국에만 딱 영향을 주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다른 선진국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공황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어떤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요 파시즘, 이제 유럽에 나타났던 파시즘,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으로도 이어졌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2.2 부분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